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김대장의 팩트체크, 대한제국은 강대국이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향간에 떠도는 소문 중에 한때 좀 유행했던 떡밥 중 하나였어요. 대한제국은 동양의 강대국이었다. 라는 그런 이제 풍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단지 어느 누군가의 헛소리로 치부할 만한 이야기 같아 보여도요. 사실 이 설의 원진원지는요. 꽤나 공신력이 있는 곳입니다. 어디였냐면은 무려 역대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셨던 정말 한국 사학계에서도 상당히 원로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실명은 차마 공개는 못 해드리겠고 하여튼 이제 그 교수님이 원진원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설이 대중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지 못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꽤 오래된 떡밥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좀 충격적이지만 이 설도 아주 헛소리라고 치부하기는 조금 거시기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한 얘기는 좀 반쯤 농담이긴 한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당시 동양 국가들은 대개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상태였어요. 즉 대한제국이 선포된 그 기간에는 대체로 그런 상태였고 따라서 대한제국 시절에 주권을 유지하던 동양 국가들 가운데서는 어쩌면은 2위에서 3위 정도 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1등하고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1등이 일본이었죠. 아무튼 이게 뭐 농담초긴 한데 대한제국이 동양에서 한 2에서 3위 정도쯤 하는 뭐 강대국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동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이제 넌센스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 치겠는데 근데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당연히 무리가 많은 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원로 교수님은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정말로 강대국인지에 대해서 좀 이 다소 황당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은 강대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잖아요. 군사력. 물론 이거 말고도 뭐 경제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위상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긴 한데 포괄적으로 보면 좀 너무 기니까 일단 군사력 하나만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897년 다들 아시다시피 고종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간파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의 대립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나름 이제 고종이 했던 정치적 승부수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선포된 다음에 자강개혁을 도모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제 광무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당시 고종이 광무개혁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군사력이었어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서술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하여 대한제국의 군대는 중앙군으로서 친위대와 시위대를 창설을 하고 지방의 군대는 진위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군의 근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임오군란 이전에 그 별기군 창설 있잖아요. 그때부터 하려고 했던 게 계속 미루고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강호 선생님이 쓰신 논문인데 외세에 대응한 대한제국의 강병론이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이제 국회 도서관에 있고 무료로 개방이 돼 있는 논문이니까요. 다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한자도 중간에 좀 많이 섞여 있고 분량도 무시무시하게 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요. 저는 이거를 토대로 좀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용을 좀 이제 축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생략된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오해 요지가 있는 그런 설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하다 보면은 결국 이 파트가 나오겠죠. 그때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일단 지금은 맛배기로 간단하게만 찍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초기 대한제국 군대가 신설될 때 대다수의 국가들이 그러한 것처럼 대한제국 내에서도 당연히 우리도 징병제를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실제로 조선 개국 초기에도 양인 개병제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징병제를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고종은 모병제를 선택을 합니다. 고종은 나름 국제정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정치 감각도 사실은 괜찮은 군주였어요. 그런 고종이 국제적인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징병제를
선택을 안 했던 이유가 뭐였냐? 되게 좀 복잡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징병제를 선택하지 않고 모병제를 선택하는 것은 국제 정세상 부득이한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이제 이런 국제 정세 이야기까지 하면은 너무 장황하니까 그냥 내부적인 이야기만 따지고 넘어가자면은 고종의 심리 상태가 나름 좀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고종이 아무리 똑똑하건 뭐라건 간에 그는 전형적인 봉건시대의 군주였어요. 그래서 철저히 봉건적인 질서를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새로 신설된 대한제국 군대는 국가를 위해 조직된 국민 군대가 아니라 오직 황제인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에 만든 일종의 보위부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제국 군대는 창설 당시부터 강간약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즉 근간을 강하게 하고 지역을 약하게 한다 라는 방식에 따라서 중앙군을 강화시키고 지방군을 약화시키는 방식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대한제국 군대가 철저히 황제인 고종 자신을 보위하고 지방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창설된 군대를 보면은 중앙군하고 지방군하고 거의 비율이 비슷해요. 아니 사실 지방이 훨씬 넓잖아요.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얼마 되지 않는 진위대로 커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지방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는 의도 플러스 그리고 당장 이렇게 근대화된 군대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우선은 중앙군에 집중 투자하자라는 의도 그거하고 러시아하고 일본의 좀 영향력도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 얘기는 좀 이따 오늘은 넘어갈게요. 아무튼 대한제국 군대는 모병제로 모집한 만큼 수가 적어서 그렇지 병사의 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일본은 러일 전쟁에 수십만 대군을 투입하는 게 가능했던 것에 비해서 대한제국 군대는 최전성기 시절에도 하여튼 3만 명을 좀 못 넘겼어요.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숫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대한제국 군대가 소수이긴 하지만 질적으로 허약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질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군대였다는 거죠. 대한제국 군대는요, 일단 서양의 온갖 좋다는 무기는 다 갖추고 있었어요. 좋다는 건 그냥 무슨 뷔페식으로 다 사고 다녔는데 특히 고종이 또 알아주는 밀덕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총의 경우에는 러시아제인 베르단 소총, 프랑스제 그라스 소총, 독일제 마호저 소총, 일제 무라타 소총, 미제 레밍턴 하여튼 진짜 가지각색의 소총을 다 사와요. 물론 이게 나중에 좀 패착이 되긴 해요. 그리고 중화기의 경우에도 대한제국 군대는 기존에 보유했던 게틀링 정말 우금치 전투에서 엄청난 맹위를 떨쳤던 게틀링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아직 일본도 보유하지 못했던 최신식 맥심 기관총까지도 먼저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야포도 그 유명한 암스트롱포와 독일제 크루프포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근대화된 군대였다는 거죠. 물론 대한제국 군대의 단점은 현실적인 여건상 무기를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히 고종은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기와 탄약을 제조하는 포공국을 설치를 하고 제조 설비를 수입하기도 했어요. 나름 그래서 이제 무기 공장을 만들었는데 하지만 초기에는 실적이 너무 부실해서 탄환 하나도 제대로 제작을 못한다는 혹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초반에 그렇다는 거고 나중에 가면은 나름대로 이제 소총 탄환 정도는 제작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도 나와요. 나중에 대한제국 내에서는 우리도 소총 탄환을 스스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거 수입하냐. 이제 다 국산화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종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수요는 엄청난데 우리 지금 공업 능력으로는 그 수요 못 따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 수입이라는 것을 일종의 교섭 카드로도 썼어요. 내가 너네 나라 거 수입할 테니까 대신 우리한테 뭐 좀 해줘. 이런 용도로도 좀 썼다라는 거죠. 하여튼간에 이제 포공국에서 모든 걸 커버를 할 수는 없었고 결국 수입에 의존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결성된 대한제국 군대도 나름의 실적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뭐였냐면은 간도 분쟁이었다는 거죠. 당시 동아시아 정세는 청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상황이었고 새로 떠오르는 일본은 러시아와 대결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대담하게도 옛 상전이었죠. 옛 상전이었던 청에게
간도 영유권을 두고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간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치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건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을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범윤을 파견했다는 말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원래 이 대목이거든요. 당연히 이범윤 혼자 쫄래쫄래 간 게 아니라 나름 이제 사포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제국 정규군은 아니고 돈을 주고서 만든 사설 군대예요. 당연히 이제 고종이 지원하에서 만들어진 군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준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포대를 조직해가지고 간도 점령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대한제국 함경도에 위치했던 진위대하고 청의 간도 수비대는 종종 국지적인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한제국 군대가 두만강을 월경에서, 이건 교과서에서도 안 가르치는 내용인데, 두만강을 월경에서 간도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게 두만강 건너갔던 월강 군대가 뭐 1, 20명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7, 800명 수준이 건너가가지고 청해 간도 수비대하고 교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청군을 대파하는 그런 전과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쯤 가면은 청은 완전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 군대한테도 밀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신세가 됐죠. 그런데 이게 좀 제동이 걸렸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만주 일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일본,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대한제국 외무부한테 너네 이거 명백한 침략행위다, 그러지 마라 하고서 이걸 중단하라는 엄중한 서신을 보내는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국지적 분쟁은 계속 일어나고 간도에 대한 그런 야욕은 보여줬지만, 결국 이제 러시아의 견제로 좀 더 화끈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 말고도 이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1900년에 일어난 청의 의화단 사건.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제 청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의화단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구 열강 8개국이 출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7개국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령 인도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국으로 통합해서 치면은 7개 국가고, 여기에 참고로 일본도 껴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8개 국이 출진을 했는데, 이거를 8연군이라고 불러요. 8개 연합국이라고 하죠. 8연군이 북경으로 침공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 측에서도 그런 요청을 해요. 너네 대한제국도 한번 여기 껴보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고종이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간보기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기에 참가를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 대한제국 군대가 참가를 했다면은 떡고물도 상당히 얻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향후 역사 전기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기는 하죠. 물론 뭐 만약이라서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요.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8연군이 아니라 9연군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뭐 아무튼 이때 이제 고종이 아직까지는 좀 이제 쫄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참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고려말 홍건군의 침공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패퇴했던 의화단의 잔당들이 얼떨결에 어디로 밀고 내려오냐면은 대한제국으로 밀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 의화단의 잔당들을 토벌하는 일을 역시 대한제국 군대가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한제국 군대가 의화단의 잔당들을 굉장히 손쉽게 진압을 하면서 나름 실력을 또 입증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제국 군대의 진짜 일은 뭐였냐면은 대체로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거나 화적들을 토벌하는 데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항일 의병이라는 것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임진왜란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의는 항일 의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은 반군이거나 혹은 사조직이거나 혹은 도적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다라는 거죠. 하여튼 뭔가 좀 껄쩍지근한 집단들이 있긴 있었어요. 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종 입장에서는 아무리 항일 의병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자기가 황제로 있는 마당에 버젓이 군사행동을 그렇게 개시하는 것은 뭔가 좀 이제 불온한 움직임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역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서, 따라서 대한제국 군대는 애초에 프랑스 혁명기의 국민 군대 마냥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황제의 보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또 뭐였냐면은 반군 토벌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 반군 중에서는 진짜 항일 의병도 있긴 있었어요.
정리하자면은 대한제국 군대는 철저히 고종이 자신의 보위를 위해서 만든 집단이어서 서구 열강이나 일본과 같은 국민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규모가 무척 작았지만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군대이기 때문에 장비와 훈련, 병력의 질은 절대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때 대한제국 군대는 간도 영역군을 두고서 청과 국시전을 해댈 정도로 선전했고 파련군에 참가해서 국제사회로 진출하려 보고 시도는 했지만 결국 하지는 못했죠. 그 대신에 의여단의 잔당들을 소탕하는데 나름 또 성과를 보여주는 등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또 기울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제국 군대는 여전히 국가가 아닌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봉건적인 성향이 강한 군대였다는 게 한계점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봉건적인 성향 때문에 고종은 군의 규모를 크게 늘리지 못하고 소수 정예만 운영하려고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은 끝내 그 봉건적인 한계성을 완전히 뛰어넘지 못한 채 역사의 저편으로 쓸쓸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